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강릉에 와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가 여기에 여름 수영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월 달에 성지순례 같이 했던 분들 1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독일 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마 독일 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흐와 핸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흐는 아시는 대로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은 고향 마을을 떠난 적 없이 한 마을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흐죠. 그런 분이 철학자가 또 있습니다. 칸트, 이마누엘 칸트. 그분도 평생 고향을 떠난 적이 없이 그 자기 고향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또 죽었던 분이죠. 이런 거장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교회 음악사에서 가장 공헌을 세운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찬송가 부르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된 이런 음악을 최초로 이렇게 하신 분이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가로 활동하신 분이 바흐가 나오고 핸델이 나왔죠. 이분들은 오라토리아라고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곡을 썼던 오페라 형식으로, 이게 이제 오라토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핸델까지가 이분들이 이제 바로크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에서 이 바로크 시대라는 것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그 그림 회화에서 바로크라는 이름이 뭔가니, 르네상스 이후에 그때 좀 사상의 혼란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바로크라는 것은 울퉁불퉁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어떤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나온 것이 고전 음악 시대가 이제 열렸죠. 그때 이제 전환기에 활동하신 분이 바흐와 핸델입니다. 바흐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난 적이 없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충실하게 했던 루트교 바로 음악가였습니다. 그분을 흔히 이렇게 캐토릭의 음악가라고 하신 분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바하도 그렇고 또 핸델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다 미사곡을 썼어요. 그 당시 음악이 이제 그런 중심이니까. 그래서 캐토릭에서도 많이 연주는 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이제 아니고 루트교 교인이었거든요. 그 핸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참 음악에 혁혁적인 공을 세우신 분인데, 베토벤 지난번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전 음악을 완성시킨 참 분으로서 참 이분은 많은 곡을 썼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엄청난 곡을 썼은 분이죠. 베토벤이 보네에서 출생했습니다. 보는 어딘가 하면은 독일에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본이라고 그럽니다. 그 옆에가 벨기에가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해서 그가 1792년부터는 그가 20대 이제 초기 때부터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다가 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비엔나에 가면은 그분이 이제 베토벤의 거리도 있고 그분의 또 생가도 있어요. 그는 태어난 생가가 아니라 살았던 그 생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많이 맞으면서 자랐고, 또 불면증에 또 심지어는 시각장애까지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아버지께도 맞아가지고 청각장애인이 돼가지고 그가 심포니 9, 그러니까 이제 9번 교향곡을 쓸 때 기뻐하며 경배할 때는 완전히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자기가 초연 지휘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 소리를 그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그때서야 관중에게 인사했던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에게 자꾸 시달리고 그럴 때에 썼던 유명한 월광곡, 문라이트 뮤직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또 그때 저는 교향곡도 썼어요.
3번, 5번, 3번은 운명 고향 꽝꽝꽝꽝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분의 음악은 보면 그분의 생애하고 아주 밀접하게 경험한 것인데 이분은 평생 정식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루지 못하는 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이랬던 베토벤은 이 비엔나에서 이제 모차르트 이런 사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본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일 지도에 북동쪽으로 보시면 벨기에 쪽으로 가보면 그게 본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 독일 지도가 있으니 맨 밑에는 유넨이 있잖아요. 유넨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우구스트 브루크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이제 그루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이 유명한 그 성경을 출판했던 그 장소. 그 위에 가보면 하이델베르크가 있고 그 오른쪽 동쪽에 가면 바이에른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가면 다름슈타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맨하임,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도시고 이게 하이델베르크는 한때 이 지역의 살스라는 나라의 수도였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는 딱 중간이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브란덴부르크 주가 있고 그게 주의 수도가 베를린이고 베를린은 지금 또 전체 독일의 수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일의 지도들 그리고 북쪽에 보면 함부르크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브레멘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근처에 보면 에센이라는 곳이 있고 쾰렌이 있죠. 유명한 대성당에 있는 곳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 그 지역을 봅시다. 그게 이제 비엔나가 아주 저 구석에 있어요. 나라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동북쪽에 이제 비엔나가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남쪽은 바로 알프스 산맥이죠.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살츠부르크라는 주가 이렇게 보일 거고 살츠부르크의 도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스트리아 북쪽에는 독일이죠. 또 동쪽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를 또 국경으로 두고 있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는 4개국에 둘러싸인 곳으로 어느도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베토벤은 이 바로 비엔나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묘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독일 태생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은 12살 때부터 빈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50세 때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활동했고 45년간 교향곡, 협주곡, 현악 사중주, 피아노 소나타, 가곡, 오페라 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곡을 썼습니다. 몇 개? 750개. 그래서 그는 음악의 악성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기뻐하며 경배하사 우리 교향곡의 주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비엔나의 그 젠트랄 프리드호프라는 곳에 가면 베토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는 철학자들 몇 분들 우리 관념 철학의 완성을 한 곳이 독일이기 때문에 이 독일이 이러한 게르만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관념 철학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시 공산당 이론도 여기서 독일 사람들에게 나왔잖아요. 자, 임마누엘 칸트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이분은 루트교 신자였고 그분은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이분의 순수 이성 비판 제일 대표적인 책이죠.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도 있고 판단력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칸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참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은 대단한 책입니다. 이분은 청교도적인 생활을 했죠. 그리고 어릴 때는 뉴턴의 물리학에 내려가 돼가지고 독일의 관념 철학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독일의 바로 그 전신이 되고 있는 여기에 철학자로서 칸트는 활동을 합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평생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하처럼 그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고 이 철학 연구에 참 여러 가지 깊은 경지까지 이제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을 때에 as is good라는 그것으로 좋다라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이분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그분의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개 책을 모은 그런 것으로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자체라는 Dinge an sich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칸트의 인식론, 에르칸트니스, 이 인식론이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감각, 분석, 현상, 개념, 판단, 그리고 여기서 범주, 선언적인 지식, 또 이제 이정,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내고요. 그분은 이제 이성의 한계 얘기하면서 맨 밑에 규범적인 이념이 나오잖아요. 신과 영혼, 자유 이렇게 해서 꼬트, 젤레, 프라이하이트 이런 규범적인 이념 중심으로 이 철학을 이렇게 세운 분이에요. 그 옆에 손처럼 생긴 것이 보면은 이히라는 초월적인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트란스젠데탈레스 셀프스트 그리고 베슈스테인이라는 이 말 이게 자기 인식이라는 말인데 이런 걸로 이게 칸트의 철학이 구성이 됩니다. 칸트 철학이 어렵다고 하는 분이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칸트 철학에 익숙한 것은 모든 오늘 서양 철학 관념론이 칸트 철학에서 기초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분의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데 놀라운 게 교육감이 커질수록 생각의 마음은 더욱 자주 더 강렬하게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 위에 있는 충충한 별과 내 마음속에 도덕률에 끌린다. 이 도덕률을 양심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명언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명언이죠. 또 그는 우리 자신을 행복에 합당하게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을 폈다고 그럽니다. There is nothing higher than reason. 뭐 이성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다라는 이런 관념론의 기초를 놓았던 분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 가운데 피테가 있습니다. 피테는 시대적으로 칸트와 헤겔 중간 사이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테는 그 두 학자를 잇는 교량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분은 지식학을 발전시킨 분이죠. 헤겔과 쉘링과 더불어 독일 관념론을 대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철학적으로 지식학이라는 게 있는데 Die Wissenschaft 이게 지식입니다. The Lehre 이거는 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학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훗날 지식사회학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피터 버그라는 분이 이렇게 지식사회학, 그 Sociology of Knowledge 그게 다 이런 독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칸트의 이 비판 철학의 개성자 또는 칸트로부터 헤겔로의 다리 역할을 한 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피테의 생애는 이분도 신학 공부를 했고 독일에는 대부분의 이 철학가는 다 시작이 철학 하신 분들이 신학교에서 되게 시작했습니다. 신학이 학문의 기초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이게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했고, 그가 어릴 때부터 이런 철학에 관한 책을 이제 썼는데, 스피노자의 결정론의 영향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 이제 자기 출신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했고 이런 분인데 우리 피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것을 1807년에서 1808년에 강연이 이게 너무나 유명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독일어 그대로 그냥 얘기합니다. Reden an die Deutsche Nation. 그래서 이게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유명한 강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피테가 이게 프랑스 제국이 독일을 점령할 때에 독일의 민족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가 이거를 자극시켰고, 이때 게르만 민족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던 연설이 이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이 독일 국민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교육시키므로 독일을 구하고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전 인류의 도덕적인 개혁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망한다, 이런 주장으로 해서 이 연설이 유명하게 되었고,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 이 연설을 얘기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헤겔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1770에서 1831년생인데 참 이 헤겔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망친 장본인이에요. 계몽주의 했거든요. 계몽주의라는 뜻이 뭡니까? Enlightenment. 이 계몽주의라는 뜻은 뭔가니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그 악마 사탄의 이 거짓 빛을 전하자, 이게 계몽입니다. 그 Enlight라는 것은 광명파, 일루미나티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철저한 인본주의를 세운 분이 헤겔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물적인 변정학을 세워가지고 공산주의의 기초를 놨습니다. 헤겔의 그런 역사 철학, 정반합, 그걸로 기초해가지고 이제 막스라든지 엥겔스가 공산당 혁명을 선언을 만들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오늘날 이렇게 판치게 되는 아주 이 좌파의 그런 아주 시작이 이 헤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헤겔은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칸트의 이념과 현실의 이원론을 극복하여 일원화하고 정신이 변정법적인 과정을 경유해서 자연과 역사와 사회, 국가 등의 현실이 되어 자기 발전을 해가는 체계를 종합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생이 이제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의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와 함께 바이마르라는 이 독일 전신입니다. 이 프로이센이라는 것은 1947년, 얼마 되지 않았죠. 그 2차 대전 후입니다. 독일 북쪽에 있었던 주의 이름이 프로이센인데 1818년까지 베를린을 수도로 했던 바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헤겔은 자기의 저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슈투트가르트 출신이고 자기 부모인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뭐를 했다는 것도 나오고 어머니 얘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자기 고향 마을에서 독일 김나지움,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김내지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자기가 학문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힘썼고, 그 다음 튜빙은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학자들이 독일의 웬만한 학자들은 전부 다 신학에서 다 공부를 해요. 그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공산주의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 헤겔도 나오고 유물론적인 또 니체도 나오고, 이게 참 이 독일 신학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가 2년 동안 거기서 고전 문헌학도 공부했다고 나오고 철학과 수학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뭐 행성들의 궤도에 관한 그런 책도 쓰고요. 우리 헤겔의 유물론 변증법,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기초의 한 축입니다. 유물론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게 물질 중심입니다. 헤겔은 정반합의, 그러니까 이게 태제, 안티테제, 그리고 신테제 이런 개념으로 병정학을 정화했는데, 이것은 그의 사상이라기보다 헬라 철학에 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물론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병정론을 만들었는데, 헤겔의 이런 변정학은 후일에 헤겔 좌파 철학자도 거쳐서 칼 막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변증법은 만물이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변화의 원인을 내부적인 자기 부정, 또
모순에 있다고 보지요. 원래의 상태를 정이라고 한다면 모순에 있는 것을 반이라고 합니다. 만물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그 결과에 새로운 합을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의 결과물은 또 다른 출발이 되고 정의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안티테제가 형성되고 또 거기서 합이라는 것이죠. 정반합, 정만합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을 진화론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렇게 진해가 된다고 그러죠. 이러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병정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인리히 살리베우스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정반합이라는 용어 대신에 즉자, 대자, 즉자, 대자 혹은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강한 긍정을 위해서는 부정의 부정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 해결 철학에서 기초합니다. 그 해결 철학이 오늘날 우리 철학과 또 우리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심지어 목사님들의 설교법에도 보면은 이렇게 긍정을 위한 부정의 부정 이런 요법을 설교학에서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해결의 영향이 참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얘기들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제 피테와 쉘링의 그런 철학을 연구해서 앞에 있는 임마누엘 칸트를 위시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립한 유물론 이런 그 세계관, 역사관 이거를 훗날 칼 막스에게 전해줍니다. 칼 막스는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의 뿌리는 유대인으로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지파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단지파가 만든 것이 바알 종교를 만듭니다. 바알 종교가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리고 그들이 또 가서 만든 것이 크레타스에 가가지고 헬레니즘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한 신본주의를 대항하는 헬레니즘을 만든 그 장본인이 단지파가 만들었거든요. 그 단지파의 후예가 독일에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 막스, 그리고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다 단지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본주의에 철저한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가지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관념론의 대결입니다. 이데올로기 대결. 그거를 20세기에 이렇게 실험했던 것이 프리메이슨의 한 짓이더래요. 그 프리메이슨들은요 언제나 전쟁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전부 다 배우는 프리메이슨들이 장난을 치고 있던 거거든요. 그 다 배우가 독일의 관념론 이런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에 대한 것은 연구를 좀 깊이 해봐야 합니다. 그 인류 역사도 보면은 2000년 동안 그것이 계속 보면은 게르만 민족이 저 레틴계 저 로마에 있는 이태리 그 중심한 그분들은 헬라 또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그쪽하고 이 게르만 민족의 계속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나 또 이렇게 게르만 민족의 공통으로 거르는 피에 보면은 단지파 유대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단지파 유대인이 바로 스파르타도 만들어낸 그 단지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자기 선생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헬레니즘을 공부해가지고 그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철학의 본거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쭉 세웠던 것이 오늘날 스탄으로 끝난 나라가 이 세계 10개가 됩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또 무슨 카자흐스탄, 또 파키스탄 아까 했으니까 좌우지간 이 스탄으로 끝나는 게 10개 나라가 되는데 이 전부 다 단지파가 세웠던 나라예요. 스탄이라는 뜻이 뭐죠? 땅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땅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입니다. 이 아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또 세계 석유를 다 잡고 있고 모든 이슬람 또까지 들어가서도 이슬람의 수장들이 단지파 유대인들입니다. 칼리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 세계가 단지파 적그리스도들이거든요. 그들이 캐토릭들 다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독일에 있는 막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트리오 출신인데 독일 사람이죠. 대학에서 법과 철학까지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 막스의 이제 생각이 나오고 이 사람이 1848년도 공산당 선언 이걸로 이제 세계가 지금 공산화해서 얼마나 지금 공산화가 많이 됐습니까? 옛날 전 소련이 다 그랬죠. 중국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이게 3분의 2가 다 빨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에 그 보면은 이게 공산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었던 베트남 전쟁 결과는 어땠습니까? 월맹이 이겼습니다. 이 공산권이 이겼어요. 미국이 패배했습니다. 월남전에서. 그런 영향으로 다 이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적이 빨갛게 다 물들어 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북한에만 빨갛고 남한에도 얼마나 빨간 게 지금 많이 침투했는지 우리나라에 무슨 입법, 사법, 행정 다 빨간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이만큼 위력이 세요. 이 공산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전쟁은 정말 이 공산당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만큼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엥겔스가 또 그게 같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단지파 유대인입니다.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의 사회주의 철학자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막스와 함께 마르크스주의를 창립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양반도 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그가 영국에 갔다가 유학하면서 오면서 그때 칼 막스를 만나가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공산당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귀국 도중에 파리에서 마르크스와 만난 이후에 이들이 확고한 우정과 협력이 계속됐습니다. 사상이 맞으니까. 그때부터 공산당 선언까지 이르면서 이 세계가 다 이렇게 좌파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 당시 1948년도 8월 10일 세웠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그 공산주의를 다 세계가 5분의 3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요, 영국과 일본처럼 식민주의 건설한다고 식민 제국주의를 다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탈린이 저 북한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스탈린이 일으킨 전쟁이 우리나라 6.25입니다. 스탈린이 그거 자극시킨 거예요. 김일성이는 신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다 잠식될 뻔했어요. 그 유엔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 남한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가 일을 했고 복음이 이거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미국만 해도 오늘 미국 한번 가보세요. 대학에 90%가 좌파입니다. 좌파 교수들 쫙 깔려 있습니다. 대학생들 다 좌파입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대학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성희 같은 그 친구 희생입니다. 웨스트 그 버지니아에서 말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흑인 여성분이 그분이 그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 취업 시간에 이렇게 막 그냥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조성희가 신앙이 좋거든요. 질문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죄다. 이거를 규정하니까요. 그때부터 조성희를 정신병자로만 몰았어요. 그 결국은 뭐예요? 걔가 뭐 32명을 죽이고 자기 마지막 자살해서 이랬겠다 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거 다 가짜 뉴스거든요.
다 가짜로 후에 밝혀졌습니다. 딱 5일 만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딱 그 모든 뉴스가 끝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계속 뭐 조성이가 뭐 그렇게 그 가짜 뉴스가 계속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김시환 목사님이 CBS 출연해가지고 12가지를 취재하면서 이게 가짜 뉴스였다. 이거를 지고 나서 우리 한국에 그 잠잠해졌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은 그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만큼 좌파들의 그런 영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독일에 있는 단지파 유대인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은 절대 두 가지를 보지 마십시오. 유대인은요 정말 좋은 유대인 하나님 경외하는 유대에게 충실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또 한편 유대인이라는 것은 단지파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독일에 나치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나치 그 사람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이분에게 유대인 동족 유대인을 죽이라고 뒷돈을 대준 사람이 바로 다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추기경, 캐토릭 있는 추기경들 그 사람들 단지파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적그리스도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유대인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이 단 이놈은 자기 동족을 심판하는 자라. 단이라는 뜻이 심판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심판의 자리에 단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니까 그는 길의 뱀이요. 그리고 첩경의 독사로다. 만류의 탄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굽을 꽉 무는 이 못된 뱀, 요게 단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하도 야곱이 기가 차니까 앞으로 단지파가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고 이 단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가 그런 못된 짓을 하니까요. 계시록 7장에 가보십시오. 우리 14만 4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서 단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단은 이미 사탄의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그쪽 이 세력으로 오늘날 단지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석유 가지고 지금까지 장난쳤잖아요. 금 가지고 런던에서 금을 이게 오늘 얼마냐 결정하는 게 단지파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다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단지파 유대인이에요. 그분의 이제 후손들이 록히드합니다. 그리고 록펠러 또 이제 소로스라는 또 빌 게이츠라는 사람,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 전부 다 단지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일에 이제 이런 관념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히틀러와 싸웠던 분이 누굽니까? 보네프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루트교 목사님으로 이거 아니거든. 히틀러가 이거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가 아니거든. 저놈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버스를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 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이제 운전해야 되는 여기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합니다. 히틀러는 39세 그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는 아주 루트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정의와 입각에서. 그래서 그가 성수에 갇혀가지고는 그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많은 2,000명 죄수들을 전도한 분이에요. 그런데 1945년 4월 5일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이제 두 달 앞두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2차 대전이 우리 45년 8월 15일에 끝나기가 4개월 앞두고 이분은 이날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감옥 또 히틀러 뭐 이렇게 암살에다가 갇혀있던 죄수들이 이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면회가 있다 이러면 불안한데요. 주일 아침은 잘 면회가 없는데 그러게 이렇게 와서 딱 등장에 끌려가다가 왼편으로 꺾어지면 면회하러 가는 겁니다. 오른편으로 꺾어가면 그날 사형날이에요. 4월 5일 9시 45분에 그 형장이 이제 보네페를 불러서 이제 그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딱 오른쪽으로 꺾기다는 거예요. 2,000명 죄수가 다 울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분이 가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십시오. 저는 오늘 기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형장에 사라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육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히틀러를 이렇게 신이 다스릴 겁니다. 하고 그는 찬송을 부르며 형장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히틀러 이분의 그것을 이제 참 기념하면서 우리 이제 이 보네프의 그런 이제 신학이 루트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했던 것이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이 독일에 가보면은 중요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루트교 안에 있는 또 고백교회. 이게 이제 정리와 자유를 이제 실천하는 그런 교회는 남아있는데 여기 이제 바르멘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이게 그 고백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때 이제 독일 하면은 또 중요한 게 그 국가와 교회 이 관계입니다. 이 국가와 교회 관계에 대한 박사 논문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쓰신 분이 황우여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법대에서 이거를 쓰시기 전에 독일에 가셔서 2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무슨 국가와 교회에 대한 논문이 하나도 없을 시절인데 그때 이분이 독일에 이제 저 함부르크 또 말부르크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셨는데 도서관 전체가요 교회와 이 국가에 대한 논문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서 우리나라에서 80년 초에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도 하고 판사 우리나라에 또 3 주요 요직을 다 거쳤던 이제 분이신데 그때 이 독일 헌법이 바이마르 이 공화국 그 헌법에 기초해서 이게 됐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할 때에 독일의 그 헌법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마르 이 공화국과 그 헌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교회와 국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지방교회는 그들의 세속 지도자들을 읽고 말합니다.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 그리고 독립사회민주당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거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국가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독일 가보십시오. 독일 가보면요. 그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루트교가 국교입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의 1조가 세금처럼 다 교회에서 뜯어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사례금을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독일이 지금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산 이거를 이제 능가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토대에서 세웠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독교 국가 되기를 그분은 원했고 그리고 경무대에서도 집무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고 우리나라 재헌국회도 맨 처음 할 때 이윤영 의원 그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 종로 의원 기도함으로 시작됐던 우리 국회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 가보면은 이 국회의원 초창 기도회가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야를 다 막론해서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많이 공직사회에 참 나오기를 원하고 현재도 지금 이 여당 대표가 기독교 장로님이고 국회의장도 지금 야당인데 그분도 기독교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 돼요. 참 이런 내용이 이제 바이마르 그때 이 헌법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려고 했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려고 했고 대학에서 신학 과정을 삭제하려고 했고 학교 기도 금지하려고 했고
학교 내 의무적인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지켰던 것이 국가와 교회라는 이 관념으로 오늘날 독일의 그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메르켈 이제 총리가 이제 얼마 전에 물러났습니다만 그분은 동독에 있는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이게 국가와 교회 중심으로 정치를 해서 참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독일에 대한 요런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면은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박무효 장로님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특강을 해 주셨어요.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줌으로라도 우리 황 장로님 이런 특강을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 교회와 국가 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일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운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은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 얻습니다. 자, 우리 고백교회라는 게 맥켄네데 퀴르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컨페셔널 처치라고 그럽니다. 보네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압도적인 수의 주요 교회 직책이 나치의 지지를 받는 도이치 크리스찬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바르멘 이게 선언을 하고서 우리 온전한 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이 바로 고백교회의 운동이 됐습니다. 지금 또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인데 바르멘 신학선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934년 5월에 양쪽이 바르멘의 고백교회에서 의회에서 만났는데 반항적인 목사들은 이제 나치에 반항하는 밀러와 그의 리더십을 맹렬히 비난하며 자신들과 그 성도들이 독일의 참된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선언한 것이 바로 바르멘 신학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 고백교회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은 우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도 많은 신학교에서 바르멘 신학 선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르멘 선언 이후에 그 나밀러라든지 그룹의 같은 고백교회 지도자들은 나치 수용소로 보내지고 이들은 살아남았지만은 모두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네프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고백의 일부 사람들은 전쟁 중에 베를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들러 우리 리스트라는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백교회 그리고 이 바르멘 선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